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고도성장기의 수입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도성장기의 무역수지 추이와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발국의 공업화를 위해서는 공업화에 필요한 인적 자본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기계, 설비, 원자재 등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는 외환의 안정적인 공급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후발국인 한국 경제 입장에서 무역 수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의 무역 수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통상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그래프에서는 수입에서 수출을 빼서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에서 플러스의 숫자는 무역수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였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매우 컸다는 점입니다. 1953년에 무역수지 적자는 3억 500만 달러였고 1957년은 4억 2천만 달러, 1959년은 2억 8,400만 달러였습니다. 1950년대의 수출이 2천만 달러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매우 큰 것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 자금을 이용한 수입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60년대 초반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1963년의 무역수지 적자는 4억 7,300만 달러였고 1967년에는 6억 7,600만 달러, 1971년에는 13억 2,600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원조에 의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에 기인한 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74년과 1979년의 무역수지 적자는 각각 23억 9,200만 달러와 52억 8,3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면 고도성장기에 어떤 상품이 수입되어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2년부터 1981년까지의 용도별 수입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수용 원자재 등의 수입 비중이 1965년까지는 80% 수준에 근접했다가 그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1973년 29%를 기록한 다음 30% 내외의 추이를 보이는 점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 초기에 공업화 전략이 수입 대체 공업화에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수입품 구성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듯이 자본재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본재의 경우 1965년까지는 20%를 하회했다가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1968년에는 자본재 수입 비율이 전체 수입에서 36%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약간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30%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본 축적이 미약한 한국 경제에서 공업화를 위해서는 자본재의 수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1964년에 2%에 불과했던 이 비중은 1966년에 14%로 증가했고 1973년에는 37%를 기록하여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를 고려할 때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주도 공업화 그리고 경제성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류에서의 수입 비중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73년에 석유류 수입 비중은 7%였는데 1974년에는 15%로 증가했고 다시 1980년에는 1979년에 15%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에 석유류의 수입 비중이 2배 정도로 증가한 것은 석유류 수입의 급증에서 초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일본에서도 유주 탄종의 이런 추세는 1960년대 초반 이후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직면하고 있던 한국 경제에서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석유의 소비는 1960년대 후반까지 억제되었습니다. 1970년 전체 에너지연별 소비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유의 석탄에 대한 우위는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표는 1970년대 원유 수입량을 정리한 것으로 1970년대 원유의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원유 수입량은 1973년에 1억 300만 배럴에서 1974년에 1억 1,300만 배럴로 9.2% 증가했을 뿐입니다. 또한 1979년에 원유 수입량은 1억 8,600만 배럴이었는데 1980년에는 1억 8,300만 배럴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석유류 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원유 가격의 급등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는 고도성장기의 무역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무역수지 적자국을 보면 앞서 설명한 주요 수입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성장기 동안 한국은 원자재와 자본재를 가장 많이 수입했는데 자본재와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와의 무역수지는 전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기류, 중간재 등을 가장 많이 수출했는데 고도성장기 동안 항상 제1위의 무역수지 적자국에 해당했습니다. 게다가 적자 규모도 매우 커서 1965년 적자 총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차지했는데 1975년에는 49%, 1980년에는 59%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류 수입이 급증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1975년과 1980년의 적자국에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되었고 또한 철광석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호주 등도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주요 적자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고도성장기에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무역국가의 수지가 적자인 것은 아닙니다.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자본재와 원자재는 공급할 수 없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한국에서 수출하는 소비재를 소비할 수 있는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스웨덴, 영국, 벨기에, 독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재와 원자재를 활발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정부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